한국은 도대체 몇 수를 내다 본 겁니까? 무려 583년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을 분석할 때 그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자원도 인구도 제국의 역사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반도체와 조선업의 심장을 장악했냐고요? 교수는 단언합니다. 한국 경제의 진짜 엔진은 바로 한글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지만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 앞에 장래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 1위를 싹쓸이하는 이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한글의 무서운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목격해버린 이상 거짓된 영광 위에서 편안하게 은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샌더스 극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열기가 제 안경알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500석 규모의 계단식 강의실은 이미 10,000원이었습니다. 통로까지 빼곡히 들어찬 학생들, 맨 앞줄에 팔짱을 끼고 앉은 동료 교수들, 그리고 강단 구석에서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들. 그들은 모두 나를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나, 로버트 밀러의 마지막 고별 강연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경제발전 이론에 바친 학자, 45년간 전 세계 90여 개국의 경제 성장을 예측해온 살아있는 전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나였습니다. 나는 강단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내 구두굽 소리에 맞춰 삐걱거렸습니다. 강단에는 이미 내가 40년 전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발표했던, 그리고 나를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그 유명한 공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ER 곱하기 P 곱하기 I, 경제력은 자원과 인구, 그리고 제국의 역사적 경험을 곱한 값이다. 이것은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종교였고 나의 세계였습니다. 미국이 왜 강대국인가? 광활한 영토라는 자원, 3억이 넘는 인구, 그리고 세계를 경영해본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국은 왜 아직도 선진국인가? 자원은 부족해도 과거 해가지지 않는 제국을 운영했던 경험치와 인프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와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왜 여전히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가? 그들에겐 자원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 제국의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은 완벽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흐름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설명해냈습니다. 학계는 나를 찬양했고 노벨위원회는 매년 내 이름을 후보 명단 가장 높은 곳에 올렸습니다. 나는 강단에 서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학과장 토마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는 내 오랜 친구이자 나의 이론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온 동료였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를 펼치고 내 입에서 나올 첫 마디를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박수가 섞여 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별 인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퇴 인사가 아닙니다.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통 강의실에는 흰색이나 노란색 분필만 둡니다. 이 붉은 분필은 내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선명한 핏빛의 분필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칠판을 향해 섰습니다. 내 눈앞에 나의 평생이 담긴 공식이 보였습니다. ER 곱하기 P 곱하기 I, 나의 자부심,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손이 떨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수백 개의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자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치익! 붉은 분필이 칠판을 거칠게 긁어내렸습니다. 알 위로 사선이 그어졌습니다. 자원 이론이 부정되었습니다. 치익! 이번에는 P 위로 붉은 선이 지나갔습니다. 인구 결정론이 폐기되었습니다. 치익! 마지막으로 I 위로, 제국주의 경험론 위로 거대한 X자가 그어졌습니다. 툭! 힘을 너무 준 탓에 붉은 분필이 반으로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펜을 굴리는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칠판을
붉은색 X자로 난도질당한 나의 공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토마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로버트,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내 눈은 젖어 있었지만 시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미치지 않았네, 토마스. 오히려 지난 45년 동안 내가 미쳐 있었던 거야. 나는 강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경제는 자원의 산물이라고, 인구의 결과라고, 제국의 유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역사가 짧으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쇼인지 아니면 노 교수의 치매 증상인지 헷갈려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내 공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도상에 존재하는 한 나라가 내 이론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내 공식에 대입하면 영원히 가난해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원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석유 한 방울, 철광석 한 줌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인구는 중국의 3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제국의 경험은커녕 오히려 수십 년간 혹독한 식민 지배를 당했고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응시했습니다. 내 공식대로라면 그 나라는 지금도 최빈국 명단에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 모를 나라들처럼 원조를 받으며 연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과학이었고 나의 논리였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스크린에 거대한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던 붉은 선이 어느 순간 수직에 가깝게 솟아오르는 비현실적인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나라는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선박의 절반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떨 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원도 없이 식민지의 상처를 안고 불과 반세기 만에 인류 산업의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토마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통계적 예외일 뿐이야, 로버트. 아웃라이어 하나 때문에 자네의 평생 업적을 버리겠다고. 그건 과학이 아니야. 아니, 토마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학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론이 틀린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이 나라를 기적이라고 부르며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내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라고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나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반도체 회로도와 거대한 조선소의 도크 사진이 교차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공장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그들에겐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원보다 강력하고 인구보다 거대하며 제국의 역사보다 깊은 무언가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500명의 눈동자는 오직 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노 교수가 발견한 그 비밀이 무엇인지 갈구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나는 붉은 분필 가루가 묻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학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경제는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600년 전부터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훈련을 받아온 민족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차례였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힘이 15세기에 만들어진 24개의 기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스크린 화면을 넘겼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회로도 위로 낡고 오래된 고서 한 권의 이미지가 오버랩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 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기하학적 기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문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추적기입니다. 나는 청중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목격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강의실 뒤편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의 영토 크기가 자원 보유량에 따라 왜곡된 내가 즐겨 쓰던 경제 지형도였습니다. 미국은 비대했고 러시아는 광활했으며 중동은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동쪽 끝, 그곳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가 45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세상입니다. 나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작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곳, 대한민국, 자원 보유량 세계 100위권 밖,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철광석도 없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국토의 70%는 산이고 삼면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유일한 육로인 북쪽은 휴전선으로 끊겨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35년의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들이었으니까요. 내 공식 ER 곱하기 P 곱하기 I에 따르면 이 나라의 경제력 점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원은 0에 가깝고 식민 지배 경험은 50점 감점이니까요. 나는 버튼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산업 데이터를 보십시오. 스크린에 붉은색 막대 그래프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기형적이었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비상식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 전 세계 스마트폰과 PC,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이 이 나라가 만든 칩으로 돌아갑니다.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80% 육박, 바다 위를 떠다니는 고부가 가치 선박의 대부분을 이 나라가 만듭니다.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증가율 세계 1위,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심지어 중동까지 이 나라의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일본이 30년 걸려 이룩한 기술을 이 나라는 1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쫓아오려 해도 3나노 공정과 초격차 기술 앞에서는 여전히 2년 뒤처져 있습니다. 자원도, 인구도, 제국의 경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기술 패권을 쥐게 되었을까요? 앞줄에 앉아있던 젊은 교수, 레이몬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나의 수제자이자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평소 날카로운 분석으로 정평이 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이미 학계에서 수없이 논의된 주제 아닙니까? 레이몬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부 주도 성장 모델, 재벌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특유의 교육열과 근면성, 그게 전부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반도체에 올인하고 재벌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국민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이룬 성과죠.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 즉 노동력과 자본의 집중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밀러 공식의 예외가 아니라 변형된 형태일 뿐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레이몬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레이몬드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우리가 익히 들어온 상식에 부합했습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불과 6개월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네 말이 맞네. 레이몬드, 교과서적인 정답이야. 나는 레이몬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네 이론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어. 레이몬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정부 주도 투자? 중국은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반도체 굴기에 쏟아부었네. 빅펀드만 해도 수백조 원이야. 인력? 중국의 공대 졸업생 수는 한국의 10배가 넘네. 재벌 시스템. 러시아의 올리가르이나 동남아의 재벌들도 비슷해. 근면성? 베트남이나 인도의 노동자들도 한국인 못지않게, 아니 더 오랜 시간 일하네.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아직도 3나노 공정의 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나? 왜 일본의 조선소들은 한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몰락했나? 왜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납기를 5년이나 늦추는데 한국은 계약 3달 만에 전차를 폴란드에 도착시키나? 레이몬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본과 노동, 투자의 규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야.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 때울 수 없는 격차.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변수, 히든 밸류라고 부르기로 했네. 나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가득한 표였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64K 디램 개발을 선언했을 때의 데이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 불모지였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인력도 없었죠.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장은 한국이 반도체를 하면 망한다고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미국 인텔의 엔지니어들은 코웃음을 쳤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개발 선언 1년도 안 되어 성공. 세계 네 번째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 걸린 과정을 단 몇 달 만에 해치운 겁니다. 나는 표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해도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을 읽고 장비를 다루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물리적인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을 압축해버렸습니다. 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을 1년으로 농축시킨 것처럼.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는 단순히 빠르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듯한 기이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지난 여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지.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택의 그 거대한 공장에서 느꼈던 전율이 다시금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청중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자본도 아니고 정부 정책도 아니고 노동 착취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레이몬드를 향해 물었습니다. 레이몬드, 자네는 30만 톤급 유조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인지 아나? 레이몬드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수십만 개 정도입니까? 틀렸네. 300만 개야. 자동차의 100배가 넘지. 그 300만 개의 부품이 오차 없이 조립되어야 배가 뜬다네. 단 1cm의 오차만 있어도 배는 가라앉거나 쪼개져. 나는 학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이 300만 개의 부품을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뚝딱 만들어냅니다. 설계도만 수만 장에 달하는 이 복잡한 괴물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완벽하게 건조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평택과 거제도에서 훔쳐온, 아니 배워온 그들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작은 칩에 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은 곧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강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평택 P3 라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중순, 그날의 평택은 찜통이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숨을 턱턱 막았죠. 나는 안내를 받아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우주복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 에어샤워 부스에 들어가 강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미세먼지 한 톨, 피부 각질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3 라인의 입구였습니다. 교수님, 이 안에서는 뛰시면 안 됩니다. 기류가 바뀌면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수석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축구장 25개를 합쳐놓은 듯한 광활한 공간. 천장에는 OHT라고 불리는 웨이퍼 이송 장치들이 쉴 새 없이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히 레일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들이 춤을 추듯 교차하고 바닥에는 노란 조명 아래 수조 원짜리 UV 노광 장비들이 거대한 신전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계들의 낮은 우웅거림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죠. 여기가 3나노 공정 라인입니다. 서수석이 투명한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3나노라니 상상이 안 가는군요.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원자 10개 정도의 두께죠. 그 안에 서울시 지도보다 복잡한 회로를 그립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원자 10개라니? 그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서수석, 솔직히 말해주게. 불량률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미세하면 먼지 하나만 앉아도 끝장 아닌가?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지는 0.1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먼지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차 허용 범위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수천억 개를 완벽하게 배열한다는 게? 가능합니다. 쪼개니까요.
쪼갠다고? 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전체를 가장 작은 단위인 셀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셀들을 정해진 규칙, 즉 레시피에 따라 배열합니다. 우리는 그걸 조합한다고 부릅니다. 규칙만 완벽하다면 100억 개든 1000억 개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조합이라니 마치 아이들이 블록 놀이를 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블록 하나가 원작 크기라는 게 문제였죠. 나는 현미경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웨이퍼 위에 새겨진 회로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패턴, 완벽한 대칭, 숨막히는 정교함.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집요한 강박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쳤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극도의 정밀함을 구현해낸 거지? 그때 서수석이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규칙을 익히면 숨 쉬는 것보다 쉽습니다. 마치 자음과 모음을 합쳐 글자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엔지니어 특유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 조합과 글자라는 연결고리는 내 뇌리 한구석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나는 정반대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 현대중공업 조선소, 평택이 먼지 없는 미래의 실험실이었다면 이곳은 땀과 쇠 냄새가 진동하는 거인들의 대장간이었습니다. 바다 내음과 용접 불꽃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 눈앞에는 63빌딩보다 긴 400m짜리 괴물이 누워 있었습니다. 건조 중인 30만 톤급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전선 길이만 5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죠. 현장 소장인 박상무가 안전모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구릿빛 피부에 굵은 주름이 패인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저 거대한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바다 위에서 조립하나요? 아닙니다. 도크에서 블록을 조립합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아파트 5층 높이만 한 거대한 철제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블록이라고 불리는 선박의 부품들이었습니다. 배 전체를 300개의 블록으로 나눕니다. 각각의 블록을 따로따로 만든 다음 도크로 가져와서 레고처럼 끼워 맞추는 겁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거대한 쇳덩어리 300개를 따로 만들어서 붙인다니? 잠깐, 박상무. 블록 하나 무게가 수백 톤은 될 텐데 그걸 붙일 때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1mm만 틀어져도 배 전체가 뒤틀릴 텐데요. 박상무가 껄껄 웃었습니다.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입니다. 그 이상 벌어지면 불량이죠. 2mm라고요? 축구장만 한 쇳덩어리를 붙이는데 고작 2mm?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쇠는 온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여름과 겨울의 길이 차이만 해도 수 센티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2mm 오차로 300개를 조립한다고? 그게 기술이죠. 설계 단계에서 수축과 팽창을 미리 계산해서 마진을 둡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용접할 때 그 오차를 잡아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박상무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서수석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쪼개서 보니까요. 배 전체를 통으로 보면 머리 아파서 못 만듭니다. 하지만 블록 단위로 쪼개고 그 블록을 다시 소조립 단위로 쪼개면 쉽습니다. 각자 맡은 구역에서 규칙대로 만들고 마지막에 순서대로 조합하면 됩니다. 또다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조합. 그리고 우리 작업자들은 손이 빠르거든요. 설계도면 보면 딱 압니다. 아, 이건 여기 붙고 저건 저기 붙는구나. 머릿속에 3D 도면이 들어있어요. 나는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거대한 블록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그리고 그 아래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작업자들이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그 블록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쿵! 육중한 쇳소리와 함께 블록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300만 개의 부품, 수천 명의 작업자, 수백 개의 공정이 지휘자도 없이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상무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조선소들도 이렇게 합니까? 중국도 따라하려고는 하죠. 블록 공법 자체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 속도와 정밀도를 못 따라옵니다. 왜죠? 장비는 똑같을 텐데. 글쎄요. 뭐랄까? 그들은 매뉴얼을 보고 따라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면을 보면 감이 옵니다. 아, 이 배관은 이쪽으로 돌려야 나중에 간섭이 안 생기겠구나 하는 시스템적인 감각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복잡한 걸 조립하고 맞추는데 익숙하니까요. 평택과 거제, 반도체와 조선, 전혀 다른 두 산업이었지만 그 본질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첫째, 복잡한 대상을 최소 단위인 셀과 블록으로 분해한다. 둘째, 분해된 단위를 규칙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한다. 셋째, 그것을 다시 완벽하게 조합하여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한다. 그날 밤,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반도체라는 미시 세계와 선박이라는 것이 세계를 동시에 제패한다는 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에겐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다. 무언가가 이들의 뇌를 이렇게 훈련시켰다. 복잡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쪼개서 정복하는 능력, 수만 개의 변수를 규칙으로 통제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질서를 시각화하는 능력. 도대체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 설계자로 만들었을까? 나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검색창에 엔지니어들이 했던 말들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조합, 규칙, 최소 단위,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 뜬 하나의 이미지. 그것은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둥근 원과 직선, 네모난 기호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그림.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자음과 모음을 합쳐 글자를 만드는 것처럼요. 서수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 이미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뜬 15세기의 문자 시스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아, 야, 여. 그것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낮에 보았던 반도체 회로도였고 거대한 선박의 블록 설계도였습니다. 세상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들은 600년 동안 이 훈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듯 매일매일 이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밤새 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논문들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때쯤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찾던 보이지 않는 변수, 내 공식을 무너뜨린 그 히든 밸류가 바로 이것임을. 나는 하버드의 연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오후였을 조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아직 한국 아니신가요?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임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좀 찾아보게. 아니, 언어학과 교수에게 연락해. 1443년 코리아의 킹 세종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해. 네? 킹 세종이요? 갑자기 무슨 역사 연구를? 역사가 아냐, 제임스. 이건 미래야. 내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의 기호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600년 전의 왕.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는 단순히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머릿속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복잡한 공정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스템 아키텍트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정된 출국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조교 제임스가 국제전화로 비명을 질러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가설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통역을 대동하고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 깊숙한 곳, 유리관 속에 보관된 그 책, 1940년에야 비로소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리관 앞에 섰을 때 나는 기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쓰인 글자들. 그것은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0년 전에 천재가 미래를 향해 남긴 소스 코드였습니다. 나는 해례본의 영문 번역본을 펼쳐들고 본문과 대조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서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목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제자해, 즉 글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하는 파트였습니다. 세상에.
이건 언어학 책이 아니야. 나는 전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학 매뉴얼이야. 통상적으로 문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합니다. 상형 문자가 추상화되거나 기존의 문자를 빌려 변형시키죠. 영어의 알파벳도, 일본의 가나도, 중국의 한자도 모두 진화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달랐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다. 니은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다.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뜬다. 나는 머릿속으로 어제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보았던 설계도를 떠올렸습니다. 문제를 정의한다. 발음기관의 형태,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한다. 음소, 각 단위를 추상화하여 기호로 만든다. 자음 기본자, 이것은 완벽한 모델링 기법이었습니다. 실제하는 현상인 소리를 관찰하고 그것을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기호로 변환하는 추상화 능력. 현대 컴퓨터 공학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설계할 때 쓰는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된다.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또 더하면 티읕이 된다. 나는 무릎을 칠 뻔했습니다. 알고리즘이잖아.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가획이라는 규칙, 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모듈인 기역만 익히면 확장 모듈인 키읔은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설계된 것입니다. 영어의 A와 B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모양도 소리도 제각각이죠. 그냥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 키의 속성을 추가하여 파생 데이터를 만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15세기에 컴퓨터는커녕 증기기관도 없던 시절에 이 나라의 왕은 알고리즘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책장을 넘겨 합자에, 즉 글자를 합치는 원리를 설명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제 조선소박 상무가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 서양의 알파벳은 1차원적입니다. S, T, R, E, N, G, T, H, 가로로 길게 늘어놓습니다. 선형 구조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한눈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2차원, 아니 3차원적이었습니다. 힘, 히이라는 부품과 이라는 부품, 미음이라는 부품을 위, 아래, 옆으로 쌌습니다. 스택, 이건 적층 구조야. 나는 박물관 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반도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 때 용량을 늘리기 위해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3D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조선소에서 거대한 블록들을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배를 만드는 것을 모듈 공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글자를 쓸 때마다 이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히이라는 블록을 가져와 그 아래 을을 깔아 그 아래 미음을 받쳐 그러면 흠이라는 완벽한 모듈이 완성돼. 그들은 600년 동안 매일 매 순간 밥을 먹고 숨을 쉬듯 모듈을 조립하고 적층하는 시뮬레이션을 뇌 속에서 반복해왔습니다. 그것도 전 국민이 말이죠. 나는 눈을 감고 상상해보았습니다. 경복궁의 깊은 밤, 촛불 아래 앉아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내 상상 속에 그는 근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험실 가운을 입은 지독한 완벽주의자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장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학습 비용으로 최대한의 응용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한글이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반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나는 박물관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간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간판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설계도의 파편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미친 사람처럼 노트를 채워나갔습니다. 자원, 리소스는 0, 인구, 파퓰레이션은 5천만, 제국 경험, 임페리얼 히스토리는 50점 감점. 하지만 시스템 설계 능력, 시스템 디자인 캐파빌리티는 1000. 내 공식이 왜 틀렸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경제를 하드웨어로만 분석했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공장이 몇 개인지. 하지만 21세기의 경제는 소프트웨어가 지배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각하는가,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가,
복잡성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한국은 1443년에 이미 전 국민에게 시스템적 사고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500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산업화라는 전원을 만나자 폭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그들에겐 아주 작은 글자 조합 놀이일 뿐입니다. 조선. 그들에겐 아주 큰 글자 조립 놀이일 뿐입니다. 방산. 그들에겐 복잡한 문장 만들기일 뿐입니다. 나는 제임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하버드 강당을 예약해. 가장 큰 곳으로. 교수님. 출국 취소하신 거 아니었어요? 내일 간다. 가서 전쟁을 시작할 거야. 전쟁이라뇨? 누구랑요? 나의 45년, 그리고 낡아빠진 경제학계 전체와 나는 가방을 쌌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의 복사본을 소중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무기였습니다. 서구의 오만한 학자들은 상상도 못할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발견한 가장 강력한 지적 무기. 나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패배감에 젖은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한 탐험가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포할 선지자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인천대교 위에서 나는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보았습니다. 두고 보게, 토마스. 자네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기적이라는 단어를 내가 과학으로 바꿔놓을 테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아래로 반짝이는 평택의 반도체 공장과 멀리 보이는 조선소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거대한 한글 잠옷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하버드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나는 증명할 것입니다. 문명이란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서 설계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설계를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해낸 민족이 인류의 산업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를 내 손에 들린 훈민정음 헤레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도였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나는 마지막 강의 날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500명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스크린에는 15세기의 낡은 책 한 권이 떠 있었고 칠판에는 붉은 X자가 그어진 나의 옛 공식이 처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토마스 학과장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농담이 지나치네.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진심인가? 15세기에 죽은 동양의 왕이 21세기의 반도체와 조선 산업을 지휘하고 있다는 소설을 쓰려는 건가? 우리가 경제학 강의실에 있는 건지 판타지 소설 창작 수업에 있는 건지 모르겠군. 학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레이몬드 교수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존경하지만 이건 비약입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신 겁니다. 한국인들이 문맹률이 낮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글자를 빨리 배우는 것과 나노 공정을 설계하는 것 사이에 무슨 과학적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그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우연이라? 나는 칠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붉은 분필 대신 흰 분필을 집어 들었습니다. 자네들은 내 공식이 왜 틀렸는지 묻지 않았네. 대신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지난 6개월간 그 우연을 수치로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았네. 나는 칠판의 X자 옆에 새로운 수식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괄호 R 더하기 P 더하기 I 괄호 곱하기 S. 경제력 E는 자원 R과 인구 P, 제국 경험 I의 합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조건일 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곱해져야 합니다. 바로 S. 시스템 설계 능력입니다. 나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토마스, 자네 말대로 자원은 중요해. 하지만 자원은 더하기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정도지. 하지만 S는 다릅니다. S는 승수 역할을 합니다. S가 0이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결과는 미미합니다. 반대로 자원이 0이어도 S가 1000이라면 결과는 폭발적입니다. 레이몬드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 S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경제학은 숫자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측정할 수 있네. 나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꺾은 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램프업 곡선입니다. 램프업. 반도체나 조선 같은 제조업에서 신기술을 도입한 후 정상 수율인 양품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램 생산을 시작했을 때
일본의 도시바와 히타치는 이미 수율 80%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초기 수율은 10%도 안 됐죠. 불량품이 90%였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삼성이 정상 수율에 도달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나는 그래프의 가파른 상승 곡선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1년도 안 걸렸습니다. 단 10달 만에 그들은 수율 80%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이 5년 걸려 쌓은 노하우를 1년도 안 되어 해킹하듯 흡수한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레이몬드는 침묵했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밤새워 일한 노동 강도 덕분이겠죠? 노동 강도?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레이몬드, 자네는 반도체 공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수율은 몸으로 때운다고 올라가는 게 아냐. 불량의 원인을 분석하고 변수를 통제하고 공정 순서를 재설계해야 올라가는 거야. 이건 체력전이 아니라 두뇌전이네.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다변수 방정식을 푸는 능력이라고. 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대의 그래프였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모바일 AP 칩 수요가 폭발했을 때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정을 도입할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적응 속도를 보십시오. 항상 경쟁사보다 1.5배에서 2배 빨랐습니다. 나는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이 속도의 비밀을 매뉴얼 해독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청중들이 이해했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을 지을 때였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로 된 두꺼운 매뉴얼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이거 다 이해하려면 1년은 걸릴 거다라고 비웃으면서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그걸 사흘 만에 다 읽고 심지어 매뉴얼의 오류까지 찾아내서 일본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천재라서? 아닙니다. 그들은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라는 모듈 구조를 만들고 각 위치에 들어갈 부품인 자음과 모음을 규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을 조립하는 규칙을 명시했습니다. 나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기역 더하기, 아 더하기 미음 이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력에서 처리를 거쳐 출력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인들은 5살 때부터 이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자음이라는 부품과 모음이라는 부품을 결합해서 소리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훈련.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대상을 부품과 조립의 관점에서 봅니다. 나는 레이몬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노동 강도라는 것도 사실은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일을 할 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쪼갭니다. 일머리라고 부르더군요. 복잡한 과제가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최소 단위로 분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배열합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빨리빨리의 정체입니다.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공정을 삭제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프로세스 최적화 능력입니다. 토마스가 팔짱을 풀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버트, 다른 문자들은 시스템이 아니란 말인가? 알파벳도 글자를 조합하지 않나? 좋은 지적이야, 토마스. 나는 준비했던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알파벳은 나열입니다. S, T, R, U, C, T, U, R, E. 옆으로 쭉 늘어놓죠. 하지만 한글은 적층입니다. 입체적이죠.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알파벳은 불규칙의 바다입니다. A가 어떤 단어에서는 R로, 어떤 단어에서는 A로 발음되죠. 예외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는 완벽한 규칙 기반 시스템입니다. 기억은 언제나 기억입니다. 이 엄격한 규칙성은 한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바로 표준화 능력입니다.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새로운 산업표준을 발표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증을 따내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언제나 한국입니다. 독일보다 빠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규칙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이 명확해지면 미친 듯한 속도를 냅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로 규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한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프랑스의 아레바가 경쟁 상대였습니다. 아레바는 원전 종주국이었죠.
하지만 UAE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온타임, 온버짓, 납기를 지키고 예산을 지킨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복잡도 끝판왕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한국은 레고 조립하듯 정확하게 공기를 맞췄습니다. 프랑스는 5년이나 지연됐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문해율, 기술 습득 속도, 램프업 단축, 표준화 적응력, 복잡계 제어 능력, 이 모든 지표가 단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원도, 인구도 없는 나라가 이 모든 분야에서 1, 2를 차지할 확률은 원숭이가 타자기를 쳐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완성할 확률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1443년 세종이라는 천재 아키텍트가 심어놓은 딥러닝 코드가 600년의 학습을 거쳐 마침내 하드웨어로 구현된 것입니다. 나는 45년간 틀렸습니다. 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자원이 없으면 가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원은 땅 속에 있는 석유가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이 괄호 R 더하기 P 더하기 I 괄호 곱하기 S. 이것은 단순히 항 하나를 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능성을 다시 정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노벨 경제학상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600년 전 가난한 백성들에게 지식의 도구를 쥐어준 그분, 세종대왕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경제학자가 아니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적 발명을 했습니다. 바로 지능의 민주화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 격차를 없애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백성은 지식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부품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시스템 설계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배우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는, 하지만 조합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 그는 백성들의 머릿속에 운영체제를 설치해 준 것입니다. 이 운영체제가 깔린 민족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그들은 그것을 한글 잠옷처럼 분해하고 재조립합니다. 반도체가 들어오자 칩을 분해했고 조선 기술이 들어오자 배를 조각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복잡함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조합 놀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부러워했고,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부러워했고, 영국의 찬란한 제국 역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국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역사가 상처투성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설계하는 힘만 있다면 그 어떤 물리적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S. 시스템 설계 능력. 이것은 한국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자원입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는 가고 데이터와 AI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리적 자원보다 지적 설계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유학생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라에 석유가 없다고,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 패배의식에 젖지 마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잿더미 위에서도 시스템을 설계했고 결국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선진국 여러분, 오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자원과 제국의 경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태될 것입니다. 한국의 맹렬한 추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쪼개고 조립하고 혁신하고 있을 테니까요. 600년의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진 이 두 개의 걸작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제 마지막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괄호 R 더하기 P 더하기 I 괄호 곱하기 S. 여러분, 지금까지 하버드 로버트 밀러 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80%,
방산 수출 증가율 세계 1위. 숫자만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밀러 교수는 말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설계다. 45년간 세계 경제를 예측해온 학자가 자신의 평생 이론의 붉은 줄을 긋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가장 강력한 자원은 땅속의 석유가 아니라 인간 머릿속의 생각의 틀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잿더미 위에서 묵묵히 쪼개고 조립하고 정밀하게 쌓아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끝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한글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꾼 이유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니까요. 문명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